대만은 끝났습니다. 미국 국무부 특사가 백악관에 올린 보고서 단 한 줄에 전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4,200억 달러를 들고 미국이 무릎 꿇은 나라는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TSMC는 비상발전기로 연명하고 있었고 대만의 LNG는 고작 6일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은 달랐습니다. 72시간의 극비 실사 끝에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날 새벽 제 개인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시계를 봤죠. 새벽 3시 47분. 화면에 뜬 발신자를 확인하는 순간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직통번호였습니다. 브레넌 조정관, 지금 즉시 출두하십시오. 저는 마이클 브레넌입니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에너지안보 특별조정관. 이 분야에서 24년을 보낸 사람이죠. CIA 동아시아 데스크에서 7년, 국무부 경제에너지국에서 12년, 그리고 현재 직책으로 5년째입니다. 중동의 유전지대부터 동남아시아의 LNG 터미널까지 에너지가 흐르는 곳이라면 지구 어디든 제 발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NSC 직통으로 전화가 오는 건 제 24년 경력에서도 세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라크 전쟁 직전이었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였죠. 세 번째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워싱턴의 새벽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코트깃을 세우고 차에 올라탔죠. 백악관까지 가는 15분 동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속보들을 들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쾌속정 12척이 미국 유조선 호위 함대에 접근했다. 카타르가 불가항력을 선언하고 LNG 수출 계약 이행을 잠정 중단했다. 국제 LNG 현물 가격이 전날 대비 340% 폭등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중동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죠.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NSC 핵심 인원 14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장관, 에너지부 장관, 국가정보국장까지. 방 안공기가 숨막힐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로 테이블 위에 펼쳐진 대형 스크린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도가 떠 있었고 대만과 일본 위에 빨간 경고등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NSC 보좌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중동발 LNG와 원유 수송이 최소 60% 이상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스크린이 전환됐습니다. 대만 지도 위에 거대한 빨간 원이 찍혀 있었죠. 대만의 전력 예비율이 지금 이 순간 2.1%입니다. 임계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대만 전역에서 이미 산발적 정전이 시작됐고 타이파워는 72시간 내에 대규모 계획정전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자국 정부에 보고했습니다. 방 안이 술렁였습니다. 72시간. 3일이라는 시간이 왜 그토록 무서운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죠. TSMC입니다. 국방장관이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TSMC 팹이 멈추면 애플, 엔비디아, AMD, 퀄컴의 차세대 칩 공급이 전면 중단됩니다. 우리 국방부의 F-35 전투기 유지 보수용 칩도 대만에서 생산됩니다. 이건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TSMC 하나가 멈추면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72%가 증발합니다. 그 파급 효과는 한 분야가 아니라 문명 전체를 흔드는 수준이었죠. NSC 보좌관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브레넌 조정관, 당신에게 특별 임무를 부여합니다. 지금 즉시 아시아로 출발하십시오. 대만, 일본, 한국 세 나라의 에너지 인프라를 직접 실사하고 우리 반도체 공급망을 어디에 걸어야 하는지 72시간 내에 보고서를 올리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답은 너무나 당연했죠. 대만입니다. 당연히 대만이죠. 위기를 넘기면 됩니다. 가스 몇 척 더 보내고 비상전력을 지원하면 됩니다. TSMC는 대체 불가능하니까요. 한국,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한다고는 하지만 점유율이 겨우 12%입니다. TSMC의 62%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수준이었죠. 일본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그렇게 확신에 차서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72시간 뒤에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대만에 관한 브리핑 자료를 훑었습니다. 24년 동안 에너지 안보를 다뤄온 저에게 대만은 늘 특별한 케이스였죠. 인구 2,300만 명의 작은 섬나라. 외부와 연결된 가스 파이프라인은 단 1m도 없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받아 건너 선박으로 실어와야 하는 구조. 객관적으로 보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세계 최악의 입지 조건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대만에는 TSMC가 있으니까요. 전 세계가 대만의 전기를 지켜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른바 실리콘 방패. 대만이 만드는 칩이 너무 중요해서 어떤 나라도 대만을 포기할 수 없다는 논리였죠. 저는 노트북을 펼치고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TSMC의 연간 매출 약 870억 달러. 전 세계 첨단 7나노 이하 칩의 92%를 생산합니다.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칩,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AMD의 서버 프로세서, 퀄컴의 모바일 칩, 전부 대만의 그 좁은 섬에서 찍어내고 있었죠. 이 수치들을 보면 볼수록 제 확신은 굳어졌습니다. 대만은 대체 불가능하다. 위기를 넘기는 게 답이다.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대만의 에너지 믹스 데이터였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만은 전체 전력의 33%를 원자력으로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이고 든든한 기저전력이었죠. 그런데 민진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탈원전을 밀어붙였습니다. 멀쩡하게 돌아가던 원전들의 플러그를 하나둘 뽑아버렸죠. 그 텅 빈 33%의 자리를 뭘로 메웠겠습니까? 전부 LNG 화력발전소였습니다. LNG 의존도가 50%를 넘어서는 순간 대만의 전력망은 사실상 외부 가스, 공급선 하나에 국가의 목숨을 건 구조가 된 겁니다. 파이프라인도 없는 섬나라가 말입니다. 그래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괜찮다. 미국이 세계 1위 LNG 수출국이잖아. 우리가 긴급으로 가스선 몇 척 돌리면 되는 거 아닌가. 비행기가 태평양 위를 날고 있을 때 제 옆자리의 국무부 동료 케빈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브레넌, 이것 좀 봐. 블룸버그 속보였습니다. 대만의 에너지 위기 지수가 탈원전 정책 시행 이후 무려 480% 폭등했다는 분석 기사.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론이 좀 과장하는 거야. 현장에 가봐야 안다. 케빈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현장에 가보면 알겠지. 그 웃음의 의미를 저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타오이안 국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활주로에서 터미널까지 이동하는 셔틀버스 안이 찜통이었죠. 에어컨이 꺼져 있었습니다. 3월 말인데도 대만의 습도는 이미 80%를 넘기고 있었고 셔틀 안에 탄 승객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입국장에 들어서니 천장에 형광등 절반이 꺼져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위에 손글씨로 쓴 종이가 붙어 있더군요. 전력 절감 협조 부탁드립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국가의 관문인 국제공항에서 전등을 줄이고 에어컨을 끄고 있다. 이건 제가 예상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타이베이 시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 풍경이 묘하게 어두웠습니다. 오후 2시인데도 고층 빌딩들의 간판 조명이 대부분 꺼져 있었죠. 도로변 신호등 일부는 전멸 모드로 전환돼 있었고 교차로마다 경찰들이 수신호로 교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원래 이런 겁니까?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힐끗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3일 전부터 이래요. 정부에서 전력 절감 명령을 내렸는데 사실 절감이 아니라 부족한 겁니다. 어제는 우리 동네가 2시간 동안 정전됐어요. 냉장고 안에 있던 음식이 다 상했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일반 가정집까지 정전이 시작된 겁니다. 그것도 수도 타이베이에서. 첫 번째 목적지는 타이파워, 대만 국영전력회사 본사였습니다. 제가 만나기로 한 사람은 천웨이밍, 대만 경제부 에너지국장이었죠. 대만의 에너지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타이파워 본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코끝을 찌르는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중앙 냉방이 꺼져 있었죠. 3월 말에 대만은 이미 낮 기온이 섭씨 29도를 넘기고 있었는데 국가전력회사 본사의 에어컨이 꺼져 있다니. 직원들은 책상 위에 소형 선풍기를 올려놓고 일하고 있었고 셔츠 위로 흐르는 땀을 연신손 등으로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천웨이밍은 회의실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마른 체형에 안경을 쓴 50대 후반의 남자.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악수를 하는 순간 느꼈죠. 그의 손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더위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브레넌 조정관님, 먼 길 오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천 국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만의 현재 LNG 비축 현황과 전력 예비율 추이 데이터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그 순간 천웨이밍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24년 동안 전 세계 관료들과 협상해온 사람입니다. 그 찰나의 동요를 놓치지 않았죠. 그 데이터는 현재 국가 기밀로 분류되어 있어서 외부 공유가 어렵습니다. 기밀? 동맹국 미국의 특별조정관에게 에너지 데이터가 기밀이라고요? 천 국장님, 저는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데이터를 숨기시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천웨이밍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 수치가 약간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서 정리된 자료를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오해? 나중에? 이 사람은 지금 국가 전력망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을성이 바닥나기 시작했죠. 천 국장님, 솔직하게 여쭙겠습니다. 현재 대만의 LNG 잔여 비축량으로 며칠을 버틸 수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회의실의 벽시계 초침 소리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들렸습니다. 천웨이밍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고 그는 물컵을 집어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타이파워의 발전 운영 처장이라는 사람이 급하게 들어오더니 천웨이밍의 귀에 뭔가를 속삭였죠. 천웨이밍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지만 천웨이밍은 대답 대신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중국어라 정확히는 못 알아들었지만 몇 가지 단어는 들렸습니다. 가오슝, 정전, 확산. 대만 남부 가오슝에서 대규모 정전이 시작된 겁니다. 가오슝은 대만의 산업 중심지이자 TSMC의 핵심 팹이 밀집한 지역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천 국장님, 가오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TSMC는 괜찮습니까? 천웨이밍은 전화기를 들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억지로 웃음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시적인 송전 문제입니다. 곧 복구될 겁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시적?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즉시 제 수행팀에게 가오슝 현지 상황을 확인하라고 지시했죠. 15분 뒤 돌아온 보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오슝 일대 산업단지 전체에 순환 정전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계획 정전이 아니라 전력 수급이 실시간으로 무너지면서 강제로 끊어내고 있는 상황이었죠. TSMC 팹은 아직 자체 비상발전기로 버티고 있었지만 그 비상발전기의 디젤 연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보고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저는 천웨이밍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천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타이파워의 현재 LNG 가용 비축량은 정확히 며칠분입니까? 천웨이밍은 더 이상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6일입니다. 현재 소비 속도 기준으로 6일분입니다. 6일. 고작 6일. 인구 2,300만 명의 국가가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72%를 생산하는 국가가 겨우 6일분의 LNG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순간 제가 느낀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대만을 향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이 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원전을 걷어차고 LNG의 모든 것을 걸어버린 대만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였죠.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케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 최악이야. 6일분밖에 없어. 케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들은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브레넌, 방금 본부에서 연락 왔어. 내일 오전에 린즈아오 입법위원과 면담이 잡혔어. 대만 에너지 정책의 정치적 배경을 들어보라는 지시야. 린즈아오, 민진당 소속 입법위원이자 대만 탈원전 정책의 정치적 설계자. 원전은 악이다. LNG가 미래다라는 구호를 전국에 퍼뜨린 장본인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다. 직접 만나보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호텔로 돌아가는 길, 타이베이 시내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물을 사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안이 미지근했습니다. 냉장고 전원을 최저로 낮춰놓은 거였죠. 계산대의 젊은 점원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부 전력 절감 지시라서요. 편의점 냉장고도 제대로 못 돌리는 나라가 세계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24시간 돌려야 한다. 이 모순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그 편의점을 나서면서 처음으로 실감이 났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타이베이 야경이 내려다 보였는데 평소라면 화려하게 빛나야 할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군데군데 어둡게 꺼져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도시의 이빨이 하나둘 빠져나간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 순간 한 가지 의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만이 이 지경이라면 같은 아시아에 있는 일본은, 그리고 한국은, 일본도 자원이 없기는 마찬가지이고 한국 역시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중동 위기의 파도가 이 세 나라를 동시에 덮치고 있는 건 똑같은데 왜 유독 대만만 이 모양인 것일까?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여전히 한 가지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대만을 살리는 게 답이라고, TSMC를 지키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한국은 메모리 칩이나 만드는 보조 역할에 불과하다고.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저는 다음 날부터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린자오라는 인간과의 면담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오슝으로 이동했습니다. TSMC의 핵심 생산 기지가 밀집한 낭커 사이언스 파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가오슝까지 가는 고속철도 안에서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열차 내 에어컨이 최저 출력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좌석 위의 독서등도 전부 꺼져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부채를 붙이거나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며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낭커 사이언스 파크 입구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경비 초소 앞에 길게 늘어선 디젤 연료 탱크롤이 행렬이었습니다. 5대, 6대, 7대, 세어보니 11대였습니다. 전부 TSMC 팹의 비상발전기에 디젤을 공급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죠. 비상발전기로 세계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돌리고 있다. 이 문장이 얼마나 미친 소리인지 반도체 공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등골이 오싹해질 겁니다. 미국 대사관을 통해 미리 섭외해둔 TSMC 협력업체 엔지니어 한 명을 만났습니다. 보안상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그는 팹 내부 전력 시스템을 10년 넘게 관리해온 베테랑이었죠. 우리는 사이언스 파크 인근의 한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그 엔지니어의 얼굴에는 며칠째 잠을 못 잔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눈 밑에 검푸른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고 커피잔을 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지금 팹 내부 상황이 정확히 어떻습니까? 그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옥이에요. 말 그대로 지옥입니다. 정규 전력 공급이 하루에 3번씩 끊기고 있어요. 그때마다 비상발전기가 자동으로 물리는데 전원 과정에서 0.3초에서 0.5초 정도 순간 전압 강화가 발생합니다. 0.3초면 큰 문제가 아닌 것 아닙니까?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조정관님, 반도체 팹을 동네 빵집쯤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3나노 공정의 EUV 노광 장비는 전압이 0.01초만 흔들려도 웨이퍼 위에 패턴이 틀어집니다. 지금 팹 안에서는 전환 때마다 진행 중이던 웨이퍼 로트가 통째로 폐기되고 있어요. 한 로트에 웨이퍼가 25장. 3나노 웨이퍼 한 장의 가치가 약 4만 달러입니다. 계산해 보세요. 전환 한 번에 100만 달러가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하루 3번이면 300만 달러. 일주일이면 2100만 달러가 그냥 날아갑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이건 손실이 아니라 출혈이었습니다. 비상발전기 디젤 연료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엔지니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진짜 문제예요. 어제 기준으로 8시간분이었는데 지금 밖에 탱크로리가 줄 서 있는 거 보셨죠? 디젤도 부족해요. 대만 전체가 전력난이니까 모든 산업시설이 비상발전기를 돌리고 있고 디젤 수요가 폭증했거든요. 정유사에서 물량 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만약 비상발전기마저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엔지니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두 손을 깍지 꼈습니다. 팹 내부 온도가 올라가고 습도 제어가 풀리고 초진공 상태가 깨집니다. 진행 중이던 웨이퍼 수만 장이 그 즉시 산업 폐기물로 변합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공포는 장비입니다. ASML의 EUV 노광기 한 대 가격이 4,100억 원입니다. 이 장비가 비정상 셧다운되면 내부 광학계와 극자외선 광원이 오염됩니다. 재가동하려면 ASML 본사에서 엔지니어를 불러야 하는데 지금 전 세계에 이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이 800명도 안 됩니다. 대기열만 4개월이에요. 4개월. 반도체 세계에서 4개월은 한 세대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결국 TSMC 팹이 완전 정전을 한 번이라도 겪으면 최소 4개월에서 6개월간 생산이 멈춘다는 뜻입니까? 최선의 시나리오가 그렇습니다. 최악의 경우 장비를 아예 교체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1년입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TSMC 하루 매출이 약 2억 4천만 달러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공급망의 연쇄 피해까지 합산하면 24시간 완전 정전 시 발생하는 총 피해액이 165억 달러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었죠. 우리 돈으로 22조 원이 하루 만에 증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괴물 같은 공장의 전기를 지금 고작 디젤 탱크롤이 11대가 지키고 있다고요? 저는 커피숍을 나와 사이언스 파크 외곽을 걸었습니다. 팹 건물들의 거대한 외벽이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벽 안에서는 인류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가 만들어지고 있었지만 그 벽을 떠받치는 전력 기반은 종이처럼 얇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분노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 참혹한 상황을 만들어낸 장본인을 만나러 가야 했으니까요. 타이베이로 돌아온 그날 오후, 저는 입법원 인근의 한 호텔 회의실에서 린즈아오를 만났습니다. 린즈아오, 민진당 소속 사선 입법위원, 대만 탈원전 정책의 사실상 정치적 설계자이자 최대 수혜자, 반핵운동을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로 삼아 20년간 권력을 유지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주도한 2025년 에너지 전환 촉진법은 대만의 마지막 원전 가동을 중단시킨 결정적 법안이었죠. 회의실 문이 열리자 린즈아오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 맞춤 양복, 그리고 미국산 고급 시계. 국가 전력망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사람의 외양에는 위기의 그림자가 단 한 톨도 없었습니다. 브레넌 조정관님, 반갑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건네는 린즈아오의 손은 천회인민과 달리 마르고 차가웠습니다. 땀 한 방울 없는 그 손바닥이 오히려 더 소름 끼쳤죠. 이 사람은 긴장도 하지 않는 건가? 자리에 앉자마자 린즈아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조정관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언론에서 대만의 에너지 상황을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는데 실제 상황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심각하지 않다? 어제 가오슝에서 산업단지 전체가 순환정전을 겪었고 TSMC 팹이 비상발전기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저는 감정을 눌러 담고 물었습니다. 린 위원님, 그렇다면 현재 대만의 에너지 수급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린즈아오가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적인 모델입니다. 원전이라는 위험하고 구시대적인 에너지원을 퇴출하고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깨끗한 전력 체계를 구축했죠. 전 세계가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한다고요? 지금 편의점 냉장고도 못 돌리는 나라를요? 린 위원님, 솔직히 묻겠습니다. 원전 33%를 걷어내고 그 자리를 LNG로 메운 결과 현재 LNG 의존도가 50%를 넘어서면서 중동 위기에 국가 전력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린즈아오의 미소가 잠시 굳었지만 금세 능글맞은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국제 정세의 문제이지 우리 정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에너지 체계든 중동 전쟁 같은 외부 충격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원전을 유지했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마찬가지? 원전은 연료봉 한 번 교체하면 18개월을 돌립니다. 매주 가스선이 도착해야만 돌아가는 LNG, 발전소와는 차원이 다른 안정성이죠. 이 기본적인 사실조차 외면하고 있다니. 린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현재 타이파워의 LNG 비축량이 6일분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숫자가 정확합니까? 그 순간 린즈아오의 눈에 처음으로 날카로운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걱정의 빛이 아니라 자신의 치부가 건드려졌을 때 나오는 불쾌함의 빛이었습니다. 그 수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한 비축량이 있고 추가 LNG 선박 계약도 진행 중입니다.
미국 정부에서도 긴급 물량을 지원해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지원이라고요? 린 위원님, 미국은 현재 유럽과 일본에도 LNG를 공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한정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린즈아오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슬쩍 압박의 톤이 실렸죠. 조 장관님, 잊지 마십시오. TSMC가 멈추면 미국 경제도 멈춥니다. 미국에게는 대만을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자기들이 원전을 때려 부수고 이 사태를 초래해 놓고 이제 미국에게 의무를 운운하고 있다고요? 속에서 불이 치밀어 올랐지만 외교관의 얼굴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 점은 본국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의 천장 조명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2초 뒤 완전히 꺼졌습니다. 캄캄한 어둠이 회의실을 덮쳤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만이 유일한 빛이었죠. 비상등의 붉은 불빛이 희미하게 켜졌고 복도에서 직원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 한복판에서 미국 정부 특사와 현직 입법위원이 앉아있는 회의실에서 전기가 나간 겁니다. 캄캄한 회의실 안에서 린즈아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역광 아래 그의 표정은 처음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일시적인 송전 문제일 겁니다. 바로 복구됩니다. 천회이민과 똑같은 말. 일시적. 바로 복구.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입에서는 왜 똑같은 변명만 나오는 것일까? 5분이 지나도 전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0분, 15분. 에어컨이 꺼지자 회의실 안의 온도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이마에 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셔츠 등판이 축축하게 젖어갔죠. 20분이 지났을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린 위원님, 이 자리에서 하나만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린즈아오가 어둠 속에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대만은 미국이 수십 년간 투자해온 안정적인 파트너가 아닙니다. 자기 나라 수도의 전등도 못 켜면서 세계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것을 본국에 그대로 보고할 것입니다. 린즈아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죠. 조 장관님, 이건 일시적인 상황입니다. 우리의 장기 에너지 전략은 완벽합니다.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의 비상등 불빛 아래를 걸으면서 한 가지 결론이 머릿속에서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대만은 답이 아니다. 정전은 결국 47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하지만 그 47분 동안 저는 대만이라는 나라의 민낯을 완벽하게 목격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재앙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인, 데이터를 숨기는 관료, 비상발전기에 디젤로 연명하는 세계 최첨단 공장, 편의점 냉장고조차 돌리지 못하는 전력망, 호텔로 돌아와 워싱턴에 중간 보고를 올렸습니다. 대만 에너지 인프라 상태 심각, LNG 비축 6일분, 정규 전력 공급 불안정, TSMC 비상발전기 의존 중, 현지 관료 및 정치인 상황 인식 부재, 내일 일본으로 이동하여 비교 실사 진행 예정. 하지만 보고서를 쓰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대만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란 말입니까? 일본도 LNG 의존도가 높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일본은 대만보다는 낫겠지. 세계 3위 경제 대국이니까 기본적인 인프라 관리는 할 줄 알겠지. 그렇게 저는 일본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도쿄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것은 대만과는 확실히 달랐다는 점이었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고 조명도 정상이었죠. 역시 일본은 다르구나 하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정확히 3시간 뒤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도쿄 가스미가세키에 위치한 경제산업성 건물. 저는 에너지청 국제자원과의 야마모토 과장을 만났습니다. 일본의 에너지 수급 현황을 브리핑 받기 위해서였죠. 야마모토는 5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밑에도 천웨이밍처럼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며칠째 제대로 못 자고 있구나. 브레넌 조정관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마모토는 대만 관료들과 달리 숨기지 않았습니다. 일본인 특유의 솔직함인지 아니면 이미 숨길 수 없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일본의 LNG 재고량이 위험 수위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중동발 공급 차질의 직격탄을 맞고 있죠.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야마모토가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일본의 LNG 수입량 중 카타르산 비중이 약 12%입니다. 카타르가 불가항력을 선언하면서 해당 물량이 전면 중단됐죠. 문제는 대체 물량 확보입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 글로벌 LNG 현물 시장에서 물량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가격이 미친 듯이 뛰고 있습니다. 100만 BTU당 62달러까지 올랐어요. 3개월 전에 5배입니다. 그런데 돈을 줘도 물건이 없어요. 호주산 물량도 유럽이 먼저 계약해 가고 있고 미국산도 유럽 우선 배정이라 우리한테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일본의 원전 가동 현황은 어떻습니까? 야마모토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이 12기입니다. 전체 전력의 약 7%를 담당하고 있죠.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는 30%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7%입니다. 7%. 대만이 33%의 원전을 걷어찬 것이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은 30%를 7%로 줄여놓은 상태였습니다. 대만보다 상황이 나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근본적인 체질은 크게 다르지 않았죠. 야마모토 과장님, 솔직한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같은 아시아에서 같은 중동 위기에 충격을 받고 있는 나라가 3곳 있습니다. 대만, 일본, 한국. 대만은 이미 최악의 상태이고 일본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비슷한 상황입니까? 야마모토의 반응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저었죠. 한국은 다릅니다. 다르다니요? 한국은 우리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끄럽지만 에너지 안보 설계에 있어서 한국은 일본보다 한 세대 앞서 있습니다. 한 세대 앞서 있다. 일본 정부 관료의 입에서 한국을 인정하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릅니까? 야마모토가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 세 나라의 에너지 믹스 비교 차트였죠. 보십시오. 한국은 원전 비중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저전력의 약 30%를 원자력이 담당하고 있죠. 거기에 석탄 발전이 약 32%를 깔아주고 있고 LNG는 약 27%입니다. 세 가지 축이 균형을 이루면서 어느 하나가 무너져도 나머지가 버텨주는 구조예요. 대만이나 일본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군요. 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비축량입니다. 우리 정보에 따르면 한국의 전략석유 비축량이 231분을 넘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현재 약 121분인데 한국은 그 2배에 가깝습니다. 231. 7개월 이상. 중동이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도 7개월을 버틸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LNG, 공급선의 다변화입니다. 야마모토의 목소리에 솔직한 부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은 카타르 비중을 전체의 22%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호주, 미국, 오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모잠비크까지 최소 6개국 이상의 장기 계약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카타르가 완전히 빠져도 78%가 살아있는 구조예요. 게다가 러시아 사할린 쪽에서도 물량을 끌어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 옵션까지 갖고 있죠. 일본은 왜 그런 다변화를 하지 못했습니까? 야마모토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우리는 후쿠시마 이후로 원전 재가동 논의에만 수년을 허비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한 문제라 어느 쪽이든 결정을 못 내렸죠. 그 사이에 한국은 조용히, 하지만 체계적으로 에너지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논란 없이 실용적으로, 조용히, 하지만 체계적으로. 이 한마디가 묘하게 가슴에 꽂혔습니다. 야마모토 과장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야마모토가 정면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에 아까와는 다른 빛이 있었죠. 자존심과 솔직함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이번 에너지 위기를 자체적으로 버틸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식 분석입니다. 비행기에서 도쿄를 떠나면서 창밖으로 일본 열도가 멀어져 갔습니다. 세계 3위 경제 대국 일본조차 이번 에너지 위기 앞에서는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대만은 이미 쓰러졌고 일본도 흔들리고 있었죠. 남은 곳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한국.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도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야마모토의 말이 사실일까? 자원 하나 없는 한국이 정말 이 정도의 에너지 방어선을 구축해 놓았을까? 그 의문은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뭔가 달랐습니다. 대만의 타오이안 공항은 에어컨이 꺼져 있었고 나리타 공항은 정상이었지만 어딘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완벽하게 쾌적했습니다. 시원한 냉방, 환하게 빛나는 조명,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안이나 위기의 그림자가 전혀 없었죠. 이상하다. 같은 아시아, 같은 중동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 나라는 왜 이렇게 평온한 거지? 한국 측에서 제 실사 일정을 안내해 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의 박 실장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의 단단한 인상. 악수를 하는데 그의 손이 건조하고 따뜻했습니다. 천웨이밍의 축축한 손, 야마모토의 차가운 손과는 완전히 달랐죠. 브레넌 조정관님, 환영합니다. 일정이 빡빡하시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네, 시간이 없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인천 LNG 터미널입니다. 차로 30분을 달려 도착한 인천 LNG 인수기지. 거대한 저장 탱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수십 미터 높이의 거대한 원통형 구조물이었죠. 대만의 타이파워 본사에서 느꼈던 퀴퀴한 공기와는 정반대로 이곳에는 깨끗하고 차가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모든 시설이 정상 가동 중이었고 작업자들의 움직임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소속 안내 담당자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 터미널에는 20만 킬로리터급 저장 탱크 16기가 가동 중입니다. 총 저장 용량은 약 320만 킬로리터이며 현재 충전율은 87%입니다. 87%라. 대만이 6일분의 비축량으로 벌벌 떨고 있는 동안 한국의 LNG 터미널은 거의 만탱크 상태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카타르 공급 중단의 영향은 없습니까? 안내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타르 물량이 중단되면서 전체 수입량의 22%에 해당하는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호주 이치스 프로젝트와 미국 사빈 패스 터미널에서 추가 물량이 투입되고 있고 오만과 말레이시아에서도 긴급 계약 물량이 이번 주 내로 도착 예정입니다. 그 물량으로 카타르 공백을 완전히 메울 수 있습니까? 약 85%까지 메울 수 있습니다. 나머지 15%는 현재 비축분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비축분만으로도 현재 소비 속도 기준 수주 이상 여유가 있습니다. 수주. 대만의 6일과 비교하면 차원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다음 목적지에서 왔습니다. 차를 타고 1시간 남짓 이동에 도착한 곳은 한국의 전략석 유비축기지 중 하나였습니다. 거대한 산 하나를 통째로 파낸 지하 안반에 원유를 저장하는 시설이었죠.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숫자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갔죠. 지하 50m, 100m, 150m.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거대한 지하 동굴이 나타났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가로 100m, 세로 300m의 거대한 지하 공간 안에 검은 원유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원유 표면에 반사되어 일렁이고 있었죠. 이런 동굴이 한 기지에만 여러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박 실장이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전략석 유비축량은 약 231분입니다. 여수, 울산, 서산, 거제 등 전국에 분산 배치되어 있죠. 중동에서 원유 수송이 완전히 차단되더라도 한국은 약 7개월에서 8개월간 정상 가동이 가능합니다. 7개월에서 8개월. 이 시간이면 중동의 전쟁이 끝나거나 새로운 국제 질서가 재편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비축하고 있습니까? 박 실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자원이 없으니까 준비할 수밖에 없었죠. 위기는 예고 없이 옵니다. 예고 없이 오는 위기에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미리 준비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원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준비한다. 대만은 원전이라는 든든한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스스로 걷어찼고 한국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 목적지는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였습니다. 한빛 원전 단지에 도착했을 때 거대한 도명 건물 6기가 해안가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가동 중인 원전의 저음 진동이 땅을 통해 발바닥으로 전해져 왔죠. 묵직하고 안정적이고 끊임없는 심장 박동 같은 울림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원전 가동률은 약 8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총 26기의 원전이 전체 전력의 약 30%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죠. 30%. 대만이 걷어찬 바로 그 30%를 한국은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원전들은 연료봉 교체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약 18개월에 한 번입니다. 연료봉만 확보되어 있으면 중동이 어떻게 되든 18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죠. 18개월. 대만이 6일분의 LNG로 벌벌 떨고 있을 때 한국의 원전은 18개월치의 연료를 품고 묵묵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전 단지의 해안 전망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바람에 실려오는 짠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24시간 전, 저는 대만에서 에어컨도 안 나오는 편의점에 서 있었습니다. 12시간 전, 도쿄에서 일본 관료의 한숨 섞인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원전 단지 앞에서 땅을 통해 전해져 오는 묵직한 진동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같은 아시아, 같은 위기. 하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하루 종일 인천 터미널, 석유비축기지, 원전 단지를 돌아다닌 터라 온몸이 녹초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72시간 시안의 보고서 마감이 내일 아침이었으니까요. 노트북을 펴고 보고서 초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워싱턴에서 긴급 화상통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브레넌, 카타르 에너지부의 알카타니 차관이 우리와 통화하고 싶다고 합니다. 대만과 한국의 LNG 공급 우선순위에 대해 직접 입장을 전달하겠다는군요. 알카타니 차관, 카타르 에너지부의 실질적 2인자이자 글로벌 LNG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직접 통화를 요청했다. 이건 심상치 않았죠. 화상회의가 연결됐습니다. 화면 너머로 알카타니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구트라와 검은 이가를 쓴 중동 특유의 복장.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브레넌 조정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카타니는 전형적인 중동 외교의 완곡한 화법 대신 직설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카타르는 현재 불가항력 상황에서 LNG 수출 재개 순서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일부 완화되면 제한적 물량부터 순차 출하할 예정인데 그 우선순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한국입니다. 심장이 멈추는 기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 세 번째는 유럽입니다. 대만은요? 알카타니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대만은 우선순위 리스트에 없습니다. 없다고요? 브레넌 조정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시장에서 신뢰는 장기 계약의 이행 실적과 안정적인 대금 결제 능력으로 구축됩니다. 한국의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대금 결제를 지연한 적이 없습니다. 계약 물량의 조기 인수도 여러 차례 수용했죠. 우리에게 한국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최우선 파트너입니다. 반면 대만의 타이파워와 CPC는 지난 3년간 장기 계약갱신 협상에서 지속적으로 가격 인하를 요구하며 계약을 지연시켜 왔습니다. 현물 시장에서 더 싼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며 장기 계약 물량을 줄이려 했죠. 위기 상황에 대비한 프리미엄 계약을 거부하고 단기 이익만 쫓았습니다.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대만은 에너지 안보의 기본 중의 기본인 공급선 신뢰 관계조차 유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싼 가격에 눈이 멀어 장기 계약을 소홀히 하고 정작 위기가 오니까 누구도 가스를 팔아주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알카타니 차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국이 우선순위 1순위인 이유가 단순히 결제 실적 때문만입니까? 알카타니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바이어가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조선소를 지어주고 원전 기술을 수출해주고 건설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줍니다. 한국과의 관계는 LNG 거래를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이런 파트너를 위기 상황에서 후순위로 밀어내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통화가 끝난 뒤 저는 한동안 화면이 꺼진 노트북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대만은 TSMC라는 거대한 카드 하나만 믿고
나머지 모든 것을 내팽개쳤습니다. 에너지 안보도, 공급선 관리도, 국제 신뢰도도. 그 결과가 지금 카타르의 우선순위 리스트에서조차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었죠. 반면 한국은 반도체만 잘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조선, 건설, 원전, 에너지 인프라까지 전 방위적으로 국제 관계를 엮어놓고 그 위에 에너지 안보라는 철벽을 쌓아 올린 겁니다. 그때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제 아버지 윌리엄 브레너는 1970년대 주한미군으로 복무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기지에서 3년을 보냈죠. 아버지가 생전에 가끔 그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마이클, 내가 한국에 있을 때 그 나라는 정말 가난했어. 겨울에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막사에서 한국 군인들이 이를 악물고 훈련하는 걸 봤지.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그 추운 겨울을 버텨내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 이 사람들은 살아남을 거라고. 아버지가 그 말을 하실 때의 표정을 기억합니다. 존경과 경외가 뒤섞인 눈빛이었죠. 50년 전 아버지가 봤던 그 가난한 나라가 지금 제 눈앞에서 세계 최강의 에너지 요새로 서 있었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땅에 231분의 원유를 비축하고 자원 하나 없는 나라가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허브가 되어 있었죠. 저는 보고서의 결론칸에 커서를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72시간 동안 제가 본 것은 명확했습니다. 대만은 자기 손으로 에너지 안보의 척추를 분질러 놓았고 그 대가로 TSMC라는 세계 최고의 자산마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대만보다는 나았지만 에너지 구조의 근본적 취약점을 해결하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었죠. 오직 한국만이 원전, 석유 비축, LNG 다변화라는 3중 방어선을 완성한 채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도 단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서 있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론을 워싱턴에 보고하는 순간 아시아 반도체 공급망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힐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대만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첫 번째 도미노가 제 보고서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도요.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제 임무는 진실을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희망이 아니라 현실을. 저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것은 특별 임무를 받은 지 정확히 68시간째였습니다. 72시간 시한까지 4시간이 남아 있었죠. 백악관 지하 상황실. 68시간 전 이 방에서 특명을 받고 출발했을 때와 똑같은 구성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NSC 보좌관, 국방장관, 에너지부 장관, 국가정보국장. 14개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68시간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대만의 에어컨이 꺼진 공항, TSMC 엔지니어의 떨리는 손, 린즈아오의 뻔뻔한 미소, 일본 관료의 쓴 웃음, 한국 원전의 묵직한 진동, 카타르 차관의 냉정한 선언. 68시간 동안 제 눈과 귀와 피부로 직접 확인한 것들이 이제 이 보고서 안에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대만, 일본, 한국 세 나라의 에너지 안보 등급 평가표였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대만은 끝났습니다. 14명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NSC 보좌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현재 대만의 LNG 비축량은 6일분입니다. 비상발전기 디젤 재고는 8시간분입니다. 카타르의 공급, 재개 우선순위 리스트에 대만의 이름은 없습니다. 대만의 에너지 관료들은 이 심각성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으며 정치 지도부는 현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이 전환됐습니다. TSMC 팹의 비상발전기 가동 현황과 웨이퍼 폐기 데이터가 나타났죠. TSMC의 핵심 팹은 현재 비상발전기로 연명 중입니다. 정규 전력에서 비상전력으로 전환될 때마다 진행 중인 웨이퍼 로트가 통째로 폐기되고 있으며 이를 손실액이 최소 3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만약 완전 정전이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24시간 기준 165억 달러의 연수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지에서 확인한 바로는 완전 정전은 시간 문제입니다.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TSMC를 살릴 방법은 없다는 건가? 단기적으로 미국이 긴급 LNG 선박을 투입하면 몇 주 정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만은 기저전력의 33%를 차지하던 원전을 정치적 이유로 폐쇄했고 그 빈자리를 전부 LNG로 메웠습니다. 외부 파이프라인이 단 1m도 없는 섬나라가 전력의 50% 이상을 수입, LNG에 의존하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건 중동 위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중동 위기가 방아쇠를 당겼을 뿐이고 총알은 대만 스스로 장전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반도체 공급망은 어떻게 합니까? TSMC 없이 애플과 엔비디아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는 두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인프라 분석 자료였죠. 한국입니다. 한국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72시간 동안 직접 확인한 데이터를 하나씩 펼쳐놓았습니다. 한국의 전략석 유비충량 231분, 원전 26기가 전체 전력의 30%를 안정적으로 공급, LNG 공급선은 6개국 이상으로 다변화, 카타르 의존도는 22%에 불과하며 카타르가 완전히 빠져도 78%의 공급이 유지됩니다. 중동이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도 한국은 7개월에서 8개월간 산업 풀가동이 가능합니다. 국방장관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파운드리 역량은 TSMC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현재 삼성전자의 첨단 파운드리 점유율은 약 12%입니다. TSMC의 62%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삼성의 공장에는 전기가 들어오고 TSMC의 공장에는 전기가 끊기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장비를 갖추고도 전원 플러그를 뽑힌 공장과 2등이지만 24시간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공장 중 어디에 우리의 공급망을 걸어야 합니까?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답은 너무나 명백했죠. NSC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브레넌, 당신의 최종 권고안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첫째, 대만에 대한 긴급 LNG 지원은 최소한으로 유지하되 TSMC 공급망의 한국 이전을 즉각 추진합니다. 둘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대규모 선행 주문을 통해 한국 파운드리의 생산 능력을 확대합니다. 셋째,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포괄적 투자 패키지를 제안합니다. 규모는 4,200억 달러입니다. 방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4,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7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금액이었죠. 여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신규 팹 건설 투자, 한국 내 첨단 패키징 라인 확충 지원, 그리고 한미 에너지 안보 동맹 강화 기금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한국에 대한 원조가 아닙니다. 미국의 기술 패권을 지키기 위한 보험료입니다. NSC 보좌관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무겁게 입을 열었죠. 사실상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축을 타이베이에서 서울로 옮기겠다는 말이군.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옮겨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확인한 바로는 애플과 엔비디아가 이미 삼성전자의 긴급 물량 타진을 시작했습니다. 대만의 전력 불안이 알려지면서 글로벌 빅테크들이 스스로 탈출구를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도하지 않으면 시장이 알아서 움직일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주도하면 유리한 조건을 걸 수 있다는 것뿐이죠. 보고가 끝나고 NSC 보좌관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브레넌의 권고안을 수용합니다. 한국 측과 즉시 접촉을 시작하십시오. 회의실을 나오면서 제 휴대폰에 속보 알림이 떴습니다. 대만 입법원 린자오 위원, 에너지 정책 실패 책임론의 해외 출장 명목으로 출국, 현지 언론 도주 의혹 보도. 린자오. 바로 이틀 전 캄캄한 회의실에서 우리 정책은 완벽하다고 뻔뻔하게 웃어 보이던 그 입법위원이 책임을 지기는커녕 나라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 아래로 또 다른 속보가 올라왔습니다. 대만 라이칭더 총통, 한국 정부의 긴급 LNG 지원 요청, 서울 측, 자국 에너지 안보 우선 입장 전달. 대만이 한국에 가스를 나눠달라고 구걸했고 한국은 냉정하게 거절한 겁니다. 수년간 원전을 때려 부수고 에너지 안보를 정치 장난감으로 전락시킨 결과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이웃 나라의 전기를 구걸하는 나라. 그것이 대만의 현재였습니다. 모든 보고와 후속 조치가 마무리된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서울에서 한미 양국 실무 협의가 시작됐고
4,200억 달러 투자 패키지의 세부 구조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언론들은 일제히 이 뉴스를 대서특필했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반도체 패권의 축이 타이베이에서 서울로 이동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가 곧 기술 패권이라는 새로운 등식이 성립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긴급 분석 보고서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대만의 에너지 인프라 붕괴로 인해 올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으로 유입될 자본, 도피 규모가 최소 9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900억 달러. 대만이 스스로 무너뜨린 벽 사이로 흘러나온 돈이 고스란히 한국의 국고로 쏟아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의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 강 위로 봄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죠. 24년간 에너지 안보를 다뤄온 제 커리어에서 이번 72시간은 가장 강렬하고 가장 충격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대만에서 저는 국가의 무능을 봤습니다. 데이터를 숨기는 관료, 현실을 부정하는 정치인, 비상발전기로 연명하는 최첨단 공장, 스스로 원전의 플러그를 뽑아놓고 이제 와서 전기를 구걸하는 나라의 비참한 말로를. 일본에서 저는 뒤늦은 후회를 받습니다. 자기들도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이미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다는 쓴웃음을.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전혀 다른 것을 봤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지하 150m 안반 속에 231치의 원유를 빈틈없이 채워놓은 집념을, 정치적 논란에 휩쓸리지 않고 원전 26기를 묵묵히 돌려온 뚝심을, 카타르가 빠져도 호르무즈가 막혀도 6개국 이상의 공급선에서 가스가 흘러들어오는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한 산업부 관료의 담담한 한마디를. 자원이 없으니까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대만은 TSMC라는 거대한 자산에 기대어 방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도체가 있으니 세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했죠. 그 착각이 에너지 안보를 소홀히 하게 만들었고 소홀함이 재앙이 됐습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없었기에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방심할 여유가 없었죠. 그래서 벽을 쌓고 성을 쌓고 해자를 파고 비축 창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살아남은 것은 가장 많이 가진 나라가 아니라 가장 철저하게 준비한 나라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살아남을 거야. 50년 전 주한미군 기지에서 한국 군인들의 이를 악문 눈빛을 보며 아버지가 했던 그 말. 아버지는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본 것은 정확했습니다. 그 시절 이를 악물던 젊은이들이 반세기 뒤에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에너지 방패를 만든 겁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 근무 시절 찍은 흑백 사진이었죠. 경기도 어딘가의 황량한 벌판, 그리고 그 위에 서 있는 젊은 한국 군인들. 그들의 얼굴에는 추위와 배고픔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50년 뒤 231치의 원유와 26기의 원전과 6개국의 LNG 공급망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땅 위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를 세운 겁니다. 이것이 제가 72시간 동안 본 진실입니다. 에너지 안보는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것.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땅 속에 묻힌 석유가 아니라 위기를 예견하고 미리 준비하는 국민의 각오라는 것. 그리고 그 각오를 가장 처절하게, 가장 완벽하게 실천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원전은 묵묵히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지하 150m 안반 속의 원유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출렁이고 있을 것이고, 인천 터미널의 LNG 탱크는 87%의 충전율을 유지하며 다음 위기를 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준비가, 그 모든 인내가 오늘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국무부 마이클 브레넌이 72시간 동안 목격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된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준비하는 나라만이 살아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소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